2021학년도 11월 고2 학력평가 해설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생명과학원 해설을 맡은 조은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긴 시간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마지막에 우리 과탐 보낼 때 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쵸? 네, 이번 시험은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했던 생명과학 1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쭉 차근차근 꼼꼼하게 풀면서 그 내용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자벌레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항상 1강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벌레에 대한 설명 읽어볼게요. 자벌레는 몸의 모양과 색깔이 주변의 나뭇가지와 비슷하여 천적에게 잘 발견되지 않는다. 즉, 자벌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생물의 특성을 바꾸는, 특성을 변화시키는 적응과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2, 3, 4, 5에서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는 것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의 특성에 대해 어떤 예가 주어지고 그 예가 어떤 특성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제, 대표적으로 출제된 유형이었습니다. 그다음 2번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그린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2년 동안 괴롭히고 있는 바이러스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 이제 가와 관련해서 물을 거고요. 그다음 나는 결핵균이다 라고 했는데 결핵균은 균으로 끝나는데 세균의 일종인 거죠. 세균. 그래서 바이러스와 세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가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비생물적 특성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포 구조가 아니다 였죠. 그래서 기억 선제는 틀린 거예요.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갖지 않는다. 그 다음 니은 나에 의한 질병의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된다. 자, 우리 세균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죠. 그죠? 그래서 니은 항생제가 사용된다? 맞습니다.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유전 물질을 갖는다. 우리 바이러스와 세균의 공통점에는 3가지가 있어요. 유전 물질 갖는다, 단백질을 갖는다, 또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을 갖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모두 맞아서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는 각각 사람의 배설계와 호흡계를 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A와 B는 각각 콩팥과 폐 중 하나이고 기역과 니은 각각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이다. 우선 그림만 보고서도 이 가가 콩팥이랑 오줌관이랑 방광으로 구성되니까 배설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이 A는 바로 좌우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콩팥이 되겠네요. 오줌이 생성되는 기관이죠. 그다음 나는 폐, 기관, 기관지 이런 게 보이니까 호흡계고 B가 이제 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 구성 원소 써보면 단백질은 단촌 CHON이고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이 되죠. 그러면 단백질을 세포호흡에 이용했을 때는 이 N이 단백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N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NH3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여기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단백질의 세포 결과에만 만들어지니까 기억이 바로 암모니아가 되겠고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건 지금 CHO인데요. CHO에 의해서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설명 한번 볼게요. A는 콩팥이다 라고 했는데 그죠? A는 콩팥이다. 맞고요. 2번 B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난다. 그렇죠? 폐에서 폐포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기역의 구성 원소에 질소가 포함된다. 그렇죠? 암모니아. 질소가 포함되죠. 자, 그리고 4번 대장은 가에 속한다 라고 했는데 대장은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소화계에 속한 기관들 또 읊어볼게요. 입식도 위, 소장, 대장 포함해서 항문.
그리고 간, 이자, 쓸개까지 다 소화기에 속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5번, 가와 나를 통해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물은 배설기를 통해서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설되고 또 호흡기를 통해서 날숨으로 또 몸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배설계와 호흡기를 통해서 이 물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설명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굉장히 1번부터 5번까지 꼼꼼하게 이 기관계와 기관계 사이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여서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그림은 정상 체중이었던 사람 A, B, C의 일일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섭취량의 비율을 일정 기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후 A는 정상 체중이고 B와 C 중 한 명은 과체중, 한 명은 저체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을 비교해서 체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먼저 A는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몸무게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거고요. B의 경우에는 소비량의 비율이 섭취량의 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소모를 하게 되는 거니까 체중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저체중이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고, C의 경우는 소비량보다는 섭취가 더 많네요.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과체중이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B는 저체중이다? 맞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에너지 섭취량분의 소비량의 비율이 클수록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섭취량분의 소비량의 비율이 크다라는 얘기는 분모 대비 분자가 더 커진다라는 얘기죠.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아진다면 체중이 증가하느냐 물어보는 건데, 먹는 것보다 소비가 더 많아지면 체중은 감소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죠. 마지막 디귿, 활동대사량이 증가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활동대사량이란 신체 활동에 소모되는 에너지 양이잖아요. 그러면 활동대사량이 증가하면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정답을 해서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5번 문제는 신경계에 관련된 학생 A, B, C의 뭔가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A부터 볼게요. 운동 뉴런은 구심성 뉴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않는 방법 아주 쉬워요. 운동 뉴런에 이응 있죠? 그러면 원심성 뉴런인 거죠. 구심성 뉴런은 그러면 감각 뉴런, 기억 이렇게 기억하자 했죠. 감각 뉴런은 말초신경계에 해당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말초신경계를 기능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뻗어나온 위치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기능에 따라서 먼저 크게 구분을 하면 감각 뉴런, 즉 구심성 뉴런과 운동 뉴런, 즉 원심성 뉴런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위치에 따라서, 뻗어나온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뇌로부터 뻗어져 나오면 뇌신경, 척수로부터 뻗어져 나오면 척수신경,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각 뉴런은 말초신경계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생 B 잘 설명했습니다. 일단 마리집 신경에서 흥분의 전도는 도약 전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마리집 신경 하나 그려볼까요? 마리집 신경. 슈반세포로 둘러싸여진 이 마리집이 있는 신경은 자극이 왔을 때 흥분이 결절에서 결절로 뛰듯이 전도되는 도약 전도가 일어나서 흥분의 전도 속도가 민마리집 신경보다는 빠르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생 C의 설명 맞습니다. B, C가 맞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처음 나오는 유전 문제죠. 그렇죠? 핵형을 보고서 핵상도 알아맞혀야 되고, 같은 종의 세포인지 또는 다른 종의 세포로 주어졌으면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죠.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은 세포 가와 나에 각각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인데 가와 나는 암컷 A와 A는 암컷이래요. 그리고 수컷 B, 수컷 B의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같은 동물종이며 같은 종이라고 해줬습니다. 같은 종. 그런데 성별이 지금 다른 거예요. 암수로. 그리고 암컷은 성염색체 XX, 수컷은 XY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일단은 핵상부터 써보세요. 핵상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하나도 모양과 크게 똑같은 게 없죠. 하나씩 다 외롭게 존재하면 핵상은 N. 그리고 5개의 염색체가 있다. 자, 오른쪽에 봤더니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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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모양과 크기가 다 2개씩 같습니다. 그러면 성염색체까지도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얘기이므로 이 나는 XX의 성염색체를 갖는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핵상을 써보면 EN인 거죠. EN. 2개씩 다 쌍으로 존재해요. 총 염색체 수는 10개인데 10개 중에 2개는 성염색체 XX고 나머지 8개가 상염색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러면 암컷이 A라고 했으니까 나는 A의 세포, 자동적으로 가는 B의 세포가 됩니다. 그죠? 그럼 B의 세포는 지금 EN이 아니라 N인 세포인데 여기 이제 4개의 상염색체와 그리고 성염색체 1개가 들어있겠네요. 그러면 성염색체 X를 가질지 Y를 가질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왜냐면 이제 B는 수컷의 핵상 N인 세포이기 때문에 수컷은 체세포에는 XY 염색체를 가지지만 핵상의 N인 세포에는 X 또는 Y 둘 중 하나만 가질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와 같은 종인 생물의 핵형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비슷한 것끼리 먼저 비교를 해보는데 지금 가장 진한 거 있죠. 진한 게 지금 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만 지금 작게 보이네요. 같은 색깔끼리 비교를 했는데 얘는 이제 진한 색깔끼리 비교했을 때 긴 게 있는데 얘만 짧아요. 그럼 이 긴 게 X 염색체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Y 염색체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다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상염색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는 상염색체. 자, 따라서 여기 구성이 Y 염색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가의 핵상은 N이다. 그죠? N입니다. 맞고 니은 나는 A의 세포. 그쵸? 디귿 B의 체세포 1개당 상염색체 수를 물어봤어요. 지금 N은 4 플러스 Y인데 EN이라면 상염색체는 8개 있고 성염색체는 수컷이니까 XY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성염색체 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상염색체 수 물어봤거든요. 상염색체 수는 10개가 아니라 8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디귿만 틀렸습니다. 기억니은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이 문제에서 당황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일단 핵상부터 써보고요. 핵상부터 써보고 그리고 이제 핵상 EN인 세포에서 힌트를 얻어서 얘는 XX니까 얘는 B 수컷이야. 그래서 체세포에 XY를 갖고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찾아낸 거죠. 그렇죠? 차근차근하게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듣고 그래 이렇게 풀면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꼭 틀렸다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떤 사람이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난 염증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염증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방어작용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시에 찔렸더니 세균이 들어왔고 그리고 비만세포 또는 조직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방출하게 되죠. 이 히스타민은 모세혈관벽을 확장시켜서 이 모세혈관벽 틈 사이로 백혈구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백혈구 중에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을 해서 이 세균을 잡아먹어서 분해하며 이제 염증 반응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모세혈관벽이 확장되기 때문에 좀 붉어 보이고 열도 나고 부어오르고 통증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염증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기억, 니은, 디귿 볼 텐데요. 기억부터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냐. 자, 이 염증 반응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은 모두 다
비특이적 방어작용, 선천성 면역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이에요. 염증 반응이나 식세포 작용 나오면 이건 무조건 비특이적 방어작용. 그다음 니은, 히스타민에 의해 모세혈관이 확장된다. 히스타민에 의해서 모세혈관벽이 확장되죠. 디귿, 백혈구는 식세포 작용으로 세균을 제거하죠. 이것도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또 유전으로 왔습니다. 유전으로 왔고요. 자, 만약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라면,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원 계속 개념 복습했던 친구라면 너끈히 맞췄을 것 같은 문제예요. 이 정도로 내신 출제됐다면, 공부 열심히 했다면 분명히 맞췄을 것 같은 문제. 그래서 그린가는 어떤 동물, 이에는 4에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는 이 가의 어느 한 시기에 관찰된 세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시기에 따른 DNA 상대량 그래프를 딱 봤을 때 G원기 2에서 시작을 했네요. 그죠? G원기 모세포에 시작했는데 DNA가 2배로 복제돼요. 그럼 이건 S기에 해당하는 거죠. S기. 그 다음에 이제 G2기, 그리고 M기인데 지금 모세포와 딸세포의 DNA 상대량이 동일하죠. 이런 분열은 바로 체세포 분열이 되는 거고, 체세포 분열은 후기 때 뭐가 분리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죠. 염색 분체 분리.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서 완벽하게 말기 때 두 개 딸핵으로 나눠 들어가면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 이렇게 절반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S기 때 2배를 복제해 놨기 때문에 모세포와 이 딸세포의 DNA 상대량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핵상은 EN으로 변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염색체들이 중앙에 배열돼 있죠. 그러니까 중기죠. 중기. 그리고 이 그림만 나와도 이게 체세포 분열 중기임을 알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상동인 염색체가 일렬로 배열돼 있죠. 그리고 이제 곧 후기 때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날 거죠. 만약 감수 1분열 중기라면 상동 염색체가 붙은 이가 염색체가 관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체세포 분열 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구간 1에서 핵막이 사라진다라고 했는데요. S기 때 핵막이 사라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핵막이 사라지는 시기는 분열기의 전기 때죠. 그래서 틀린 설명. 우리 간기 내내, G1S, G2기 내내는 핵막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 니은, 기억에 동원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동원체는 여기 방추사가 부착되는 가운데 잘록한 부위를 동원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억에 동원체 부위 보이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나는 구간 2에서 관찰된다. 자, 이거 중기니까 M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구간 2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또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림은 동공의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요. 가와 나는 각각 중간내와 척수 중 하나이다. 중간내와 척수 중 하나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홍채라고 되어 있는데 홍채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동공 크기가 변화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 동공 크기 조절은 사실 우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조절이 아니기 때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즉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감신경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항상 어디로부터 뻗어져 나오죠? 항상 척수로부터 뻗어져 나와요. 이 기관이 심장이거나 위거나 소장이거나 상관없이 다 척수로부터 뻗어져 나와요. 자, 그런데 부교감신경의 경우는 뻗어져 나오는 곳이 중간내, 연수, 척수 이렇게 3가지죠. 근데 지금 분포하고 있는 곳이 눈이란 말이죠. 눈, 동공 크기 조절할 거니까. 그럼 눈과 관련 있는 중추로부터 뻗어져 나와야겠네요. 동공 반사의 중추 누구죠? 중간내죠, 중간내. 그래서 중간내로부터 뻗어져 나온다. 이미 이제 문제에 척수 아님 중간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쉽지만
만약에 그런 내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부교감신경이 지금 눈에 분포하고 있으니까 중간내로부터 뻗어져 나오는 거야.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교감신경은 신경제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짧죠. 부교감은 앞이 길고 뒤가 짧습니다. 그죠?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도 써보면 자, 여기는 다 뭐다? 아세틸콜린이죠. 아세틸콜린. 딱 한 군데 어디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고요. 자, 그럼 기억부터 간은 중간내이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척수죠. 기억이 흥분하면 동공이 확장된다 라고 했는데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교감신경은 이제 긴장했을 때, 흥분했을 때, 위급한 상황일 때 작용하잖아요. 그때 동공은 확장되죠. 반대로 부교감신경 작용하면 동공은 축소하고요. 그래서 확장된다 맞는 설명이고 디귿 니은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니은이니까 여기죠. 그럼 뭐예요? 아세틸콜린이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이다 라고 했으므로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물론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알았지만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나서 못 맞췄다면 앞으로 좀 잘 보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꼭 본인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경계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역적 탐구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카카오나무 뭐라고 이렇게 좀 써져 있죠? 와 균류 A의 상호작용에 대해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그래서 질병 X로 인한 피해가 적은 지역에서 카카오나무의 잎에 균류 A가 있는 것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뭐라 생각했냐면 카카오나무는 균류 A가 있으면 질병 X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자, 뭐뭐일 거라고 생각한 거 이거 뭘 설정한 거예요? 가설 설정한 거죠. 가설 설정 단계네요. 그래서 카카오나무를 집단 1과 2로 나눈 후 원에 카카오나무 잎에만 균류 A를 첨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에만 균류 A를 첨가하고 그럼 2에는 첨가하지 않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작 변이가 나오네요. 조작 변이. 이 실험에서 변화시킨 요인. 집단 1과 2에서 지금 뭔가 차이가 있냐면 원에만 균류 A를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균류 A의 첨가 여부. 이것이 이 실험에서 변화시킨 조작 변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과 2를 함께 설정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1은 균류 A.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것을 넣어준 집단이고 얘는 넣어주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둔 집단이죠. 이렇게 자연 그대로 둔 집단을 우리가 대조군이다 라고 하고 1은 실험군이 되는 거죠. 실험군과 대조군을 같이 설정해서 대조 실험을 해야만 실험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아지죠. 그죠? 그리고 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1과 2에서 잎의 손상률을 조사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봤대요. 자, 그러면 이 잎의 손상률은 균류 A의 첨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실험 결과, 즉 종속 변이이 되는 거죠. 종속 변이.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잎의 손상률이다. 그러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균류 A를 넣어준 원이 안 넣어준 쪽보다는 더 손상률이 적었어요. 그러면 아까 다시 가설로 가서 균류 A를 넣어준 쪽에서 손상률이 더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즉 피해가 더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손상률이 더 적었죠. 즉 가설과 실험 결과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나에서 대조군이 설정되었다라고 했는데 나에서 지금 1과 2로 나눴는데 이 2 자체가 대조군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은 조작 변이이다. 잎의 손상률은 종속 변이에 해당했죠. 그래서 틀렸고 조작 변이는 균류 A의 첨가 여부입니다. 그렇죠? 디귿. 균류 A가 있는 카카오 나무는 1은 균류 A가 없는 카카오 나무 2보다 잎의 손상률이 낮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맞는 선지죠. 그래프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역적 탐구 과정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할 수 있느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유전 문제로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유전이 우리 4단원이니까 비교적 이제 2학기 때 보통 배우지 않나요? 집중이수를 했다면 1학기 때 다 배웠겠지만 만약 1년에 걸쳐서 이 생명과학 1을 배운다면 최근에 좀 배운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말고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고 또는 중간고사 때 이미 봤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문제 꼼꼼하게 풀어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는데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며, 자 그럼 가 형질은요 여기까지 읽고, 한 쌍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니까 무슨 인자 유전? 단일 인자 유전이 되는 거죠. 여러 쌍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면 다인자 유전이고, 이렇게 한 쌍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면 단일 인자 유전이다 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대립유전자에는 B, D, E가 있고, 그런데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3개 이상인 경우네요. 그럼 이런 경우를 또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립유전자가 복수다 해서 복대립유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즉 단일인자 유전이면서 복대립유전을 하는 형질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대립유전자 3개 사이의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복대립유전의 대표적인 예가 A별식 혈액형이잖아요. 그래서 A와 B 유전자 사이에는 우열이 없고 O에 대해서는 우성이다라고 해서 이때 표현형은 몇 가지? A형, B형, AB형, O형이니까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B, D, E 사이에 우열이 분명하다라고 했어요. 우열이 분명한데 뭔지는 이제 우리 알아맞혀야 되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표현형이 3가지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4가지가 아니라 3가지. 3가지 표현형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선생님과 함께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가의 유전자형이 BD인 사람과 그리고 DD인 사람은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힌트인데요. DD인 사람의 경우는 유전자 D에 의해서만 표현형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데 얘도 이렇게 표현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D에 의해서 표현형이 나타난다. 즉 B와 D가 함께 있을 때 B는 D에 가려진다는 겁니다. 즉 B는 D에 대해서 열성이다라는 거죠. B는 D에 대해서 열성이다. 일단 이거 알아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번째 정보. 이번에 유전자형이 D2인 사람과 E2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2만 갖고 있는 이 개체는 표현형이 E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얘도 E 표현형이 나타난대요. 그 얘기는 D와 E가 함께 있을 때 D는 E에게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E가 우성이 되는 거죠. 둘이 함께 있으면 얘가 가려져. 그럼 얘가 열성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열관계를 확실하게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우열관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 여기 표현형 3가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E가 있을 때 E에 의한 표현형이 나타나는 유전자형 한번 써볼게요. E인 경우 당연히 E에 의해서 표현형 나타날 거고, 또 E가 D에 대해서 우성이고 또 E가 B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유전자형은 다 똑같이 E에 의해서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표현형 2번째 D에 의한 표현형. D만 가지면 D에 의한 표현형 나오겠고, 또 D가 뭐에 대해서 우성이죠? B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DB도 D에 의해서 표현형이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 B에 의해서 표현형이 나타나는 경우는 B만 가진 경우죠. 얘가 제일 열성이기 때문에 BB. 그래서 유전자형 6가지는 각각 3개는 E 표현형, 그 다음에 2개는 D 표현형, 1개는 B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유전자형에 따른 표현형도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표현형 3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기억부터. 가해 유전은 복대립 유전이다. 가해 유전은 복대립 유전이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E는 B에 대해 우성이다. E는 B에 대해 우성 맞죠? 이것도 맞고. 마지막 티귿. 유전자형이 BD인 남자와 BE인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표현형이 기억과 같을 확률, 유전자형이 D2인 사람의 표현형과 같을 확률인데 유전자형이 D2인 사람은 이거죠. D2. 자, 얘는 라지 표현형이 나오거든요. 라지 표현형이 나올 확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BB, 이렇게 만나면 BE, 이렇게 만나면 BD, 이렇게 만나면 D인데 각각의 표현형을 써보면 얘는 B에 의한 표현형, 얘가 우성이니까 E에 의한 표현형, 얘가 우성이니까 D에 의한 표현형, 둘 중에 얘가 우성이니까 E에 의한 표현형, 얘 각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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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오는 거죠. 그럼 총 4개 중에 이 표현형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 2개인 거예요.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에서 2분의 1이라고 했으므로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아서 정답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대립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에 속해요. 한 쌍에서 형질이 결정되긴 하는데 그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3개 이상인 경우를 복대립을 한다. 그래서 ABO식 혈액형의 경우는 우열관계가 A, B는 없고 그리고 A와 B가 오해돼서 우성이라서 표현형이 4가지였지만 3가지 사이에 우열관계가 이렇게 확실한 경우에는 3종류의 표현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2번째 페이지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3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축 운동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그림은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섬유와 근육 원섬유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관이에는 근육 원섬유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부위 명대, 그리고 어둡게 보이는 부위 암대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힌트를 많이 줬네요. 그죠? 자, 둘 중에 이렇게 딱 봐도 이쪽이 밝게 보이죠?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서 밝게 보이는 부위 아이대입니다. 그래서 밝게 보여서 명대라고도 부르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꺼운 필라멘트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부위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A대라고 하죠. 그래서 A대는 우리가 어두워서 암대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골격근의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근육 섬유는 다핵성의 세포입니다. 세포. 그래서 여러 개의 핵을 가져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예요. 자주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니은 기억에 H대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H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위를 H대라고 합니다. 근데 기억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위 없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위로서 H대죠. 그래서 H대는 지금 니은 사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선지고 마지막 디귿. 골격근이 수축할 때 기억의 길이분의 니은의 길이가 감소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골격근이 수축하는 원리는 뭐예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를 미끄러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은 줄어들게 되겠네요. 즉, 기억 부분은 줄어들어요. 하지만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인 A대는 수축하거나 이완해도 변함이 없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수축하거나 이완해도 미끄러져서 액틴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것 뿐이지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나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이 A대의 길이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니은은 변함이 없고 기억만 줄어들어요. 분모값만 줄어들면 이 전체 값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감소라고 했으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13번은 내분비계 질환인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림은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 B가 포도당을 섭취한 뒤 시간에 따른 혈중 인슐린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와 B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이 어떤 당뇨병인지를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죠? 제1형 당뇨병의 경우는 우리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가 이자의 무슨 세포예요? 이자의 알파예요, 베타예요? 베타. 이자 베타 세포거든요. 이자 베타 세포.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 선생님이 이제 강의 때 자주 얘기하는데 배인, 혈당량이 줄어든다. 손가락 베이면 피나니까 혈당량 줄어들 거야. 이렇게 기억하자 그러거든요.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제1형 당뇨병의 경우는 이 인슐린을 생산하는 이자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져서 인슐린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인슐린은 어디가 표적기관이요? 간이 표적기관이죠. 간에서 포도당으로부터 다당류인 글리코젠이 합성되게 합니다. 즉, 포도당을 흡수해서 글리코젠을 만들게 하므로 혈당량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는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 이 혈당량이 감소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Y축 값이 혈중 인슐린 농도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이 B, 인슐린 농도가 낮은 B가 바로 제1형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제1형. 그럼 제2형은 뭐냐? 이 제2형의 경우는 이 표적세포가 인슐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슐린의 표적세포는 이제 간세포인데 이 간세포가 인슐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 못하니까 포도당을 흡수시켜서 글리코젠 합성 촉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1형이고 이 제2형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에 대해서 내성을 갖는 경우죠. 그래서 제2형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이 분비되긴 해요. 분비되긴 하지만 표적세포가 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서 혈당량이 높게 유지되어 이제 오줌 속에 검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부터 A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이다. 맞고요. 인슐린은 이제 알파세포가 아니라 배인 이렇게 기억하자 했죠. 베타세포 인슐린입니다. 디귿. 구간 1 동안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량은 정상인이 B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자, 글리코젠이 합성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제대로 잘 분비가 되어야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합성하겠죠. 근데 이제 B는 인슐린 자체가 생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인보다는 글리코젠 합성량이 적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상인은 B보다는 글리코젠 합성량이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많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각각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잘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삼투압 조절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굉장히 우리 삼투압 조절과 관계돼서는 이런 그래프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다양한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에서 삼투압 꿀팁이라고 해서 다양한 삼투압과 관련된 그래프들을 이제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러면 선생님의 강의, 수능 개념 강의에서 삼투압 꿀팁 부분을 찾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강의 수능 개념에서 2023에서는 15강에서 이 삼투압 꿀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접근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X축 혈장 삼투압에 따른 기억을 나타낸 것인데 이 기억이 오줌 삼투압과 오줌 생성량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축 값을 알아맞혀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먼저 팁은요. 그래프에 제시된 값부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에 제시된 값은 바로 혈장 삼투압입니다. 혈장 삼투압. 혈장 삼투압을 P1과 P2에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에 있는 값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X축 값이 P1보다는 P2에서 더 크잖아요. 이쪽이 더 크구나. 우리 혈장 삼투압은 체액의 농도와 비례하잖아요, 농도. 그럼 체액의 농도가 P2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체액의 농도가 진하다? 즉 체액에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줌 못 싸게 하는 호르몬.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P2에서 더 높아야겠죠. 지금 체액의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즉 물이 부족하니까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체 후엽에서 생성되고 분비되고, 이게 어디로 작용하죠? 콩팥에서, 그죠?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ADH는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수분의 재흡수량이 P1보다는 P2에서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수분 재흡수를 P2에서 더 많이 하게 되면 오줌의 생성량은 P1, P2 중에 누가 더 높아요? 수분 재흡수를 더 많이 하는 쪽은 오줌이 적겠죠. 체내로 숨을 돌려보내는 거지 오줌 속에 수분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할수록 오줌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소량의 오줌을 만드네요. 우리 오줌 조금만 싸면 굉장히 농도는 진하죠. 소량의 진한 오줌이 배설될 것이므로 오줌 삼투압은 P1보다 P2에서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줌을 어떻게 설명하냐? 양은 되게 적은데 농도가 진한 오줌이다. 소량이 진한 오줌이고, 양이 많은 오줌이면 물이 많은 거니까 농도가 낮은 오줌이다. 그래서 농도는 더 낮죠. 그래서 오줌 생성량과 삼투압은 항상 반대입니다. 반대. 보호가 반대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억을 찾아봅시다. 과연 오줌 삼투압일 것이냐, 오줌 생성량일 것이냐. 지금 그래프가 혈장 삼투압과 이 기억이 비례하고 있거든요. 비례하는 값이어야 돼요. 그럼 이 부등호와 기억의 부등호는 같아야 되는 거죠. P1보다 P2에서 더 크다면 기억도 P1보다 P2에서 더 커야 돼요. 근데 얘는 P1이 P2보다 크니까 P1보다 P2가 더 큰 오줌 삼투압이 바로 기억이 되겠네요. 됐어요? 비례해야 된다면 부등호 방향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부터 혈장 삼투압의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이다. 삼투압, 체온, 혈당량 조절 중추, 항상성 유지 중추는 어디다? 간내 시상하부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다 라고 했는데, 오줌 삼투압 맞죠? 디귿. 혈중 항이뇨 호르몬 ADH 농도는 P1일 때가 더 높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P2일 때가 더 높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15번.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선생님 해설 강의 듣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굉장히 꼼꼼하게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 돼서도 모의평가를 보면 이 시간에 따른 막전이 변화 그래프, 흥분의 전도 그래프 분석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선생님이 이제 항상 강의 중에 요 흥분의 전도 그래프 분석 꿀팁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설명을 듣고 나서 선생님의 강의가 궁금해진다면 2023 수능 개념의 8강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선생님이 꿀팁 설명을 하면서 비슷한 문제들 여러 문제를 풀거든요. 그럼 이제 요 비슷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자신감이 생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2023 수능 개념 8강을 참고하시면 좀 문제 또 더 쉽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 선생님이 꼼꼼하게 꿀팁을 섞어가면서 설명해 볼게요. 다음에 민말신경 A와 B의 흥분의 전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는데, A와 B의 축삭도 일부가 나와 있고요. 표는 A와 B 중 하나는 P 지점에, 그리고 A와 B 중 나머지 하나는 Q 지점에 각각 역치상의 작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 여기 있네요. 3ms 때 지점 D1, D2, D3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특이한 점은요. 동시에 같은 지점에 자극을 준 게 아니라 다른 지점에 자극을 줬어요. 그래서 A와 B가 각각 어느 지점에 자극을 줬을지 그걸 일단 알아맞혀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A와 B 각각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각지의 막전이 변화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이 문제 접근할 때요. 일단 포인트는 막전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80인 지점을 찾아보자는 거야. 왜 그러냐면 플러스 30이거나 마이너스 80인 지점은 각각 시점이 하나로 뚝 떨어집니다. 0과 같은 막전이는요. 둘 중 하나거든요. 탈분국 중이거나 재분국 중이거나. 하지만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80은 딱딱 교점이 하나씩 나와요. 즉 시점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A에서는 D2의 막전이, B에서는 D1의 막전이가 되겠죠. 그래서 A의 D2 막전이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A D2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80, D3는 모르겠지만 D1의 막전이가 0이랍니다. 이렇게. 탈분국 중이거나 재분국 중이거나. 그럼 D1은 시점이 여기거나 여기지만 D2는 그거보다 더 이제 시점이 더 뒤에 있네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D2의 자극이 오고 나서부터 걸린 시간은 이만큼인데 D1의 자극이 오고 나서부터 걸린 시간이 이만큼이거나 이만큼이거나 한 거예요. 자극이 오고 나서부터 걸린 시간이 D2에서 더 길기 때문에 이건 바꿔 얘기하면 D2가 D1보다는 더 먼저 자극이 도착했을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나눠서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D1, D2, D1. 시간에 따른 막전이 변화 그래프. 이걸 나눠볼게요. 자, 일단 P인지 Q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초 자극을 준 지점이 따로 있죠. 그죠? 최초 자극을 준 지점은 P 또는 Q예요. 자, 그런데 D2 지점에 자극이 왔어요. 왔다면 이제 막전의 변화 이렇게 나타날 거고, 다음 D1 지점에 자극이 늦게 왔다면, 얘가 먼저 오고 얘가 늦게 왔다면 그제서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최초 자극을 준 시점을 시간 0이라고 했을 때 0초일 때 최초 자극을 줬어요. 다음 동일한 시간일 때 요쯤 됐을 때 이때 즉 4ms일 때 D2 지점과 D1 지점의 막전을 동시에 측정해 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80 여긴데 하나는 0인 거예요. 0. 자, 물론 여길 수도 있지만 이쪽이 0일 수도 있지만 여기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자극이 먼저 온 쪽은 그래프의 오른쪽에 표시가 되고 있죠. 자극이 오고 나서부터 걸린 시간이 늦게 온 애보다는 더 길어요. 근데 자극이 나중에 온 애는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했을 때 더 왼쪽에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꿀팁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극이 먼저 왔다면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냈을 때 더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또 자극이 먼저 왔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자극이 나중에 왔다면 그래프에 더 왼쪽에 존재하고 그래프의 왼쪽에다 표시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자극이 나중에 왔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상 D2와 D1의 이제 그래프를 따로 표시해서 이해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땐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나눠서 쓰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표시해보고 더 오른쪽에 있다면 자극이 오고 나서부터 경과된 시간이 더 길다면 자극이 먼저 온 것이다. 그래서 얘가 먼저 왔고 왼쪽에 있는 얘는 좀 나중에 온 거다. 그래서 D2에 먼저 오고 D1에 나중에 왔다면 이 방향으로 흥분이 전도되는 거죠. 여기 먼저 오고 여기 나중에 왔으니까. 그러면 P와 Q 중에 여기에 자극을 준 경우죠. 그래서 A의 경우는 Q에 자극을 줬다. Q에. 그럼 B도 똑같은 방법을 해볼게요. B의 D1 지점의 막전이가 똑같이 마이너스 80이에요. 근데 D2 지점의 막전인 마이너스 60이래요. 이쯤이래요. 탈분국 중이거나 재분국 중이거나. 근데 얘도 써놓고 보니까 B의 D1 지점이 D2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 자극이 오고 나서부터 경과된 시간이 더 길어요. 이 얘기는 자극이 먼저 왔다. 먼저 왔다. 오른쪽에 있으면 더 먼저 왔다. 그래서 D1이 먼저 오고 그 다음 D2가 온 거예요. 여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으니까 P에다 자극을 준 거죠. P에다 자극을 줬다. 됐죠? 그래서 A는 Q에 자극을 주고 B는 P에
자극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기를 보면 A에서 자극을 준 지점은 Q이다라고 했는데 Q인 거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니은을 이제 살짝 보세요. 니은을 보니까 뭘 물어보고 있냐면 흥분의 전도 속도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빠르다. 흥분의 전도 속도를 구해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흥분의 전도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 자, 이제 흥분의 전도 속도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어디에 자극이 먼저 오고 나중에 왔는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흥분의 전도 속도를 구해보자. 자, 우리 흥분의 전도 속도는 원래 이제 시간분의 거리가 되잖아요. 거리. 그래서 그림을 딱 보아하니 거리가 이게 센티미터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섣불리 선생님 여기 시간이 3ms가 있거든요. 그래서 3ms랑 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4ms라는 시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4ms라는 시간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A로 설명해 보면 Q 지점에 역치상의 자극을 줬을 때 이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시작해서 D2 지점까지 만약에 갔다고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D2 지점에 자극이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특정 막전이를 나타낼 때까지 또 걸린 시간이 있죠. 그래서 시간을 이 4ms를 쪼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쪼갤 수 있냐? 최초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막전을 측정하는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선생님은 TA라고 두겠습니다. TA. 그리고 막전이 측정하는 지점에 자극이 왔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D2죠. D2에 자극이 오고 나서부터 특정 막전이, D2의 막전을 나타낼 때까지 걸린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TB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4ms를 쪼갤 거예요. 자, 그러면 TA 값이 지금 얼마인지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 왜? TB 값이 여기 딱 주어졌잖아. 얼마? 3. 그럼 1과 3을 더해야 4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ms가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길이는 얼마죠? 거리? 2cm인데 이걸 1ms에 갔대요. 그럼 속도는 2cm/ms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4ms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에 주어진 여기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TA라는 시간인 거죠. TA.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해볼까요? B에서의 흥분의 전도 속도도 구해볼게요. A는 지금 방금 전에 2cm/ms인 거 구했고 이번엔 이 D1의 막전을 또 이용해 봅시다. 왜냐면 지금 이제 센스 있는 친구들은 봤을 거예요. 여기 부분의 시간만 알려주고 있거든요. BD1. D1이 때 이제 막전이가 또 마이너스 80이고 이때도 TB가 그럼 똑같이 3ms인 거죠. 똑같아요. 그러면 더해서 4ms니까 TA가 여기서도 D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인데 이번엔 이게 1ms인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D2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었고 여기 D1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니까 D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ms인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번에도 시간분의 거리를 해서 전도 속도를 구해보면 1cm를 1ms에 가니까 이번엔 1cm/ms인 거죠. 그죠? 그럼 흥분의 전도 속도 누가 더 빨라요? A와 B 중에? A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린 거죠. 마지막 디귿. 4ms일 때 B의 D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풀까? 4ms일 때요. 똑같이. 전체 4ms일 때고 B의 D3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A를 먼저 구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1cm 가는데 1ms 걸려. 그럼 여기 요만큼 가는데 2cm 가는 데는 2ms 걸리겠고 또 1cm니까 1ms 걸리겠죠. P에서부터 D3까지 막전이 측정하는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A인데 지금 TA만 1, 2, 1 다 더해서 4가 걸리거든요. 4. 4랑 TB를 더해서 4가 되니까 TB는 0입니다. TB가 0이라는 소리는 D3의
자극이 도착한 시간이 0이라는 거예요. 0. 즉 분국 상태죠. 분국 상태. 그죠? 분국 상태다. 재분국이 아니라 분국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좀 까다로웠죠? 아마 이제 고2 학력평가에서 이 정도 문제가 나왔으면 좀 당황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개념에다가 응용이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선생님의 뭐 꿀팁 설명도 좀 듣고 문제풀이 연습만 좀 더 하면 이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수능 개념 강의 8강에 꿀팁 있다고 했으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들어와서 연습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비분리와 관련된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핵형이 정상인 어떤 사람의 G원기 세포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세포 1, 2, 3, 4의 상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인데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 1에만 일어났고요. 1과 2는 중기세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G원기고 DNA 복제가 일어난 다음에 원은 감수 1분에 일어나기 전인 중기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동염색체 분리되기 전인 중기1. 염색부체 분리되기 전인 2는 중기2고요.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은 생식세포가 되는 거죠. 자, 원래의 핵상은 G원기 2N이고 중기1도 2N이고 그죠? 제대로 분리가 됐다면 중기2 N이고 또 제대로 다 분리가 됐다면 생식세포 다 N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염색체 비분리가 어디선가 일어난 거죠. 1분열 또는 2분열에서. 힌트는 바로 여기 상염색체 수. 1번에서는 상염색체 수가 일단 여기서 이제 어떤 비분리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상염색체 수, 핵상 2N일 때 44개 있었겠죠. 44개. 그런데 2번에 상염색체 수가 22개인데 3번에서 갑자기 상염색체가 1개 더 늘었어요. 플러스 1개 됐어요. 즉 상염색체가 3번에게 1개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2번이 만들어질 땐 문제가 없었는데 즉 감수 1분열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3번이 만들어지는 감수 2분열에서 여기로 하나 더 들어간 거죠. 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n 마이너스 1이 됐겠네요. 그럼 상염색체 하나 더 많아진 거니까 상염색체 수만 써보면 얘가 이제 23개가 된 거고 얘 하나 적어지니까 21개가 된 거죠. 그래서 성염색체도 하나 있었을 거예요. 하나씩. 이 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감수 2분열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22개의 상염색체에 성염색체 하나 있었겠죠. 지금 이제 중기2 때니까 핵상이 n이잖아요. n은 22 플러스 x 또는 y가 있었을 거고. 이 2번 세포에 22개의 상염색체 있다 했죠. 22 플러스 여기도 성염색체 있었을 거예요. 이 원은 44 플러스 x, y 이렇게 있었겠죠. x와 y가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성염색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이제 볼게요. 원의 염색 분체수를 물어봤네요. 원의 염색 분체수를 물어봤는데 우리 염색 분체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염색체 수. 전체 염색체 수가 지금 2N개니까 46개죠. 46개가. 각각 몇 가닥으로 돼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의 염색체가 지금 2가닥씩으로 돼 있죠. 왜? DNA 복제 후니까. 그럼 2가닥씩 돼 있으니까 92가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46개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 맞고요. 4번과 정상 난자가 수정되면 정상 난자의 염색체 구성은 20 플러스 X잖아요. 그러면 터너 증후군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 수 이상으로서 성염색체 X 1개뿐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염색체가 하나 부족한 경우랑 수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염색체는 2개가 되어서 터너 증후군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제 17번과 19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죠. 17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고 가를 결정하는 3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립유전자 A, B, D를 가진다. 라스를 가진다 라고 했고요.
이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이게 바로 다인자 유전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여러 쌍의 대림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다인자 유전이에요. 세 쌍에 의해서 지금 형질이 결정되고 있고요. 지금 남자 P와 여자 Q에 체세포에 각각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 유전자를 나타낸 것인데 이 기억이 라지 B 또는 스몰 b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A, B, D 세 쌍 중에 A와 B는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하고 D는 다른 염색체 독립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종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만약에 이 기억이 라지비라면 요걸 생각을 해볼게요. 라지비라면. 자, 남자 P에서는 지금 라지 스몰 B가 하나의 염색체 연관, 이거 상동의 염색체죠. 스몰 A랑 라지 B가 또 하나의 염색체 연관. 다른 염색체는 선생님 이렇게 그어볼게요. 다른 염색체는 라지 D랑 스몰 D가 있다. Q. 여자 Q에서는 라지 A, 그리고 기억을 라지 B라고 했으니까 라지 A, 라지 B 연관. 그다음 대림전자 구성이 스몰 A, 그리고 여기는 라지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염색체의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자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문자의 가지수는 몇 가지냐? 표현형이 대문자 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표현형의 수는 결국 대문자 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대문자 수만 표시해 볼게요. 자, 아빠가 갖고 있는 염색체의 대문자 수. 일단 이 염색체에는 대문자가 1개, 여기도 1개 있습니다. 자, 이 염색체 중에 얘는 1개, 얘는 0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녀에게 생식세포를 물려줄 때 이 염색체랑 이 염색체를 줄 수도 있고 이 염색체랑 이 염색체 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조합이 있죠. 이렇게 준다면 1과 0을 더해서 대문자 1개를 줄 거고요. 이렇게 해도 1개, 이렇게 주면 2개, 이렇게 주면 2개예요. 즉 P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문자 수는 1개거나 2개거나 한 겁니다. 그 비율이 2대2니까 1대1인 거죠. 1대1. B는 선생님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로부터 받는 대문자 수도 써볼게요. 대문자 2개, 여긴 1개, 여기도 1개, 여기 0개. 자, 그러면 이제 감수 분열 시 상동 염색체 2개 중에 하나, 또 2개 중에 하나가 이제 생식세포로 들어갈 거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대문자 1개, 이렇게 받으면 2개, 이렇게 받으면 2개, 이렇게 받으면 3개죠. 즉 1개, 2개, 3개가 있는데 비율이 1대 2대 1이었습니다. 그죠? 2개인 경우가 이렇게 나오니까 1대 2대 1. 자, 그러면 자녀에서 대문자 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생식세포의 대문자 수를 합쳐야 되니까 이렇게 합치면 2개, 이렇게 합치면 3개, 여기도 합쳐보면 3개, 4개, 4개, 5개 이렇게 됩니다. 즉 자녀에서의 대문자 수는 2, 3, 4, 5 몇 가지? 4가지. 4가지고요. 각각이 나올 확률들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1만큼, 곱하면 1만큼, 곱하면 2, 곱하면 2, 1, 1. 그래서 2개의 대문자가 나올 B는 1개만큼인데 3개의 대문자가 나오는 건 1 플러스 2에서 3만큼, 4개도 2 플러스 1에서 3만큼, 5는 1만큼. 자, 그러면 지금 1번 경우 기억이 라지비라고 했을 때는 자녀에서 4가지 표현형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이 자녀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4가지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첫 번째 가정한 게 맞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중이니까 두 번째 아닌 경우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억이 스몰 b라면? 스몰 b라면. 이번에도 P를 써볼게요. P. 라지 A 스몰 B 연관 스몰 A 라지 B 그리고 D는 동일 이렇게 돼 있죠. Q 써보면 라지 A랑 스몰 B가 되는 거죠. 이제 기억이 스몰 B 그리고 스몰 A 라지 B 그리고 D는 동일. 써놓고 보니까 P랑 Q의 지금 염색체 위치, 유전자의 위치가 똑같죠. 유전자 구성과. P와 Q는 지금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지니까 아까 전에 사용했던 건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P로부터 받는 대문자 수가 1 아니면 2였죠. 그리고 B가 1대 1. Q도 지금 똑같기 때문에 1 아니면 2고 1대 1. 그럼 자녀에서 나온 대문자 수만 생각해보면 더해서 2, 3, 3, 4죠.
B를 생각해보면 1, 1, 1, 1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서 대문자 가지수는 세 가지가 나오네요. 그죠? 세 가지고. 이 B를 보면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세 가지의 자녀에서 이제 표현형이 나오기 때문에 탈락이고 첫 번째가 맞는 겁니다. 기억은 라집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데 A의 표현형이 Q와 같을 확률 물어봤어요. 지금 Q는요. 대문자를 몇 개 갖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대문자 4개가 될 확률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더하면 8개죠. 8개 중에 3개가 대문자 4개니까 8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다인자 유전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까다롭지만 우리는 대문자 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수를 좀 간단하게 우리가 보는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선생님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좀 연습을 계속하면 좋겠고요. 자, 이제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작용 문제고요. 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와 B를 준비한다. A에게 X를 2회에 걸쳐서 주사를 했고요. 기억을 분리해냈는데 기억이 혈장과 X에 대한 기억세포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혈장이 뭔지 알아야 돼요. 혈장은 혈액의 액체 성분인데 여기에 이제 항체가 포함되어 있죠. 항체. 자, 그리고 이 기억이 둘 중 뭔지는 모르겠지만 B에게 주사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X에 주사해서 시간에 따른 항체 농도 그래프를 봤더니 기억을 주사했을 때 이미 항체 농도가 감지가 됩니다. 만약에 기억세포를 주사했다면 기억세포 주사했을 때 이렇게 항체가 생성될 것이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는 기억세포가 아니라 형질세포죠. 기억세포만 넣어준다고 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감지된 항체는 뭐냐? 바로 혈장을 주사했기 때문에 이 혈장 속에 들어있는 항체 농도가 측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X를 주사한다면 이 B는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X의 침입은 1차 침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혈장이다 맞고요. 구간 1에서 X에 대한 형질세포가 형성된다. 구간 1에서 선생님 이거 항체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형질세포가 형성된 거 아닌가요? 형질세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항원이 침입해야겠죠. 근데 항원은 이때 1차 침입이지 이때는 침입한 적이 없잖아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구간 2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아니라 1차 면역 반응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떤 집안에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자, 자료를 한번 적어볼게요. 기억. 대리문자는 라지랑 스몰 a에서 결정되며 대문자와 소문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 니은. 라지 b와 스몰 b에서 결정되며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인데 9번 염색체니까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형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 기억의 발현 여부만을 나타냈으니까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생각보다 쉽게 풀리죠, 기억은. 부모 모두 정상인데 갑자기 기억이 툭 튀어나왔어. 그러면 이 기억이 바로 열성이다. 부모가 숨길 수 있는 유전 형질인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이 열성이고 이 A는 라지 A는 정상 유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염색체 존재할까 성염색체 존재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Y염색체 유전이라면 한성 유전이라면 부자 간의 표현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죠? 그러면 일단 패스. X염색체 유전이라면 X염색체 그리고 열성 유전을 가정을 해야 되는데 X염색체 열성 유전은 여자가 유전병이면 남자도 반드시 유전병이 돼야 되죠. 그죠? 여유남녀. 자, 그런데 여자가 유전병일 때 8번. 남자, 아빠가 유전병이 아니네요. 따라서 모순이 발생했어, 모순. 그 얘기는 X염색체 유전이 아니다. 따라서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상염색체. 그래서 기억은 굉장히 쉽게 알아맞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니은이에요, 니은. 니은에 대한 이제 정보를 보면
1번부터 8번 중 니은이 발현된 사람은 2명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6명은 정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3, 5, 7, 8은 모두 다 유전자형이 같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1, 4, 6은 모두 동형접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나가 볼게요. 이 가정을 이제 지우고. 먼저 3, 5, 7, 8이 유전자형이 똑같다라고 하는데 유전자형이 같으면 표현형도 같게 나타나죠. 표현형도 같아. 근데 이 표현형이 니은일 수는 없죠. 니은이 나타나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4명이 모두 니은을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표현형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3, 5, 7, 8 모두 정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정상. 자, 그럼 3, 5, 7, 8의 유전자형이 매우 궁금하네요. 유전자형은 2가지 가능성이 있죠. 먼저 정상 유전자만 갖는 경우 동형접합일 수도 있고 또는 정상 유전자와 유전병 유전자를 이렇게 갖는 경우 유전병 유전자를 갖는 경우 왜 제외시켰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니은을 나타내야 되는데 니은은 4명이 아니라 2명이니까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정을 했을 때 니은이 2명이 나올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만약에 3, 5, 7, 8이 모두 정상 유전자만 가진다면 그러면 5번은 1번과 2번으로부터 정상 유전자를 받죠. 그런데 1, 4, 6이 동형접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정상 유전자만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럼 6번은 1번으로부터 항상 정상 유전자 하나를 받는데 얘도 동형접합을 했으니까 정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6번은 얘를 하나 1번으로부터 받았으면 2번으로부터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8번으로 가서 8번의 정상 유전자는 이쪽에서 일단 하나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4번도 동형접합이라면서요. 그럼 1번에서 8번까지 2번만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다 정상으로 표현이 되겠죠. 정상 유전자만 가지니까. 그럼 2명이 니은을 나타낸다는 것에 모순이 발생해 버려요. 즉, 첫 번째 가정은 틀린 거죠. 즉, 이 3, 5, 7, 8은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으로 동일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형접합인 이 3, 5, 7, 8이 다 표현형이 정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정상 유전자, 유전병 유전자가 함께 있을 때 얘가 가려진다는 얘기죠. 즉, 이 니은 형질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라는 걸 뜻해 주는 거예요. 다시 3, 5, 7, 8 모두 이형접합인데 모두 다 정상처럼 보인다는 것은 유전병 유전자가 정상에 대해서 가려진다는 거죠. 유전병이 열성임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정보 다시 다 써볼게요. 3, 5, 7, 8은 이형접합이다. 라지 B, 스몰 b.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 볼게요. 1, 2, 4, 6의 유전자도 생각해 보자. 자, 1번과 6번과 4번은 모두 다 동형접합이다 라는 걸 이용해 볼게요. 1번과 6번과 4번이 모두 다 동형접합이니까 유전자형이 라지비 또는 스몰비가 됩니다. 그죠? 그럼 먼저 1번이 라지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라지비를 얘한테 무조건 주죠. 이게 동형접합이니까 라지비 이렇게 되겠죠? 라지비를 얘한테 하나 받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 1, 2, 3, 5, 6, 7, 8은 모두 다 라지비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라지비가 우성이라서 즉 7명은 다 정상이 돼버립니다. 니은을 2명 가져야 되는데. 그럼 또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틀린 거죠, 지금. 어떤 가정이 틀린 거예요? 1번을 라지비가 아니라 스몰비가 된다. 그럼 6번한테 스몰비 하나를 무조건 주는데 얘도 동형접합이니까 스몰비. 이렇게 됐고. 그럼 유전병 개체가 2명이 나와버리니까 니은 형질 가진 개체가 2명이 나와버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정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2번 안 지웠었네요. 그럼 6번한테 스몰비를 얘는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정상이어야 하므로 라지비 스몰비가 되겠고요. 4번의 경우는 정상이어야 하는데
둘 중 하나죠. 동형접합이니까. 그러면 라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유전자형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기억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쵸, 상염색체에 있음을 확인했고요. 니은. 2번의 니은 유전자형을 라지비 스몰비임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티귿. 6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 AND.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돼야 되니까 기억에 대해서 스몰 A 유전자형, 니은에 대해서는 스몰 B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6번과 7번에서 기억의 유전자형 써볼게요. 6번은 기억을 나타내니까 스몰 A고 7번은 정상으로 보이지만 4번이 스몰 A니까 스몰 A 하나 받아서 이형접합이죠. 그럼 얘와 얘 사이에서 스몰 A가 나올 확률. 얘는 항상 스몰 A를 주지만 둘 중에 얘를 받아야 되네요. 2분의 1이 되니까 일단 확률 구했고요. 그 다음 스몰 B에서는 항상 스몰 B를 주는데 둘 중에 스몰 B를 받아야 스몰 B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해서 똑같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정답이어야 하는데 문제에서 4분의 1이다 라고 했네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는 이렇게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햇빛은 생태계 구성 요소에 포함된다? 햇빛은 생태계 구성 요소 중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포함이 되죠. 맞고. 분해자는 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이 생물적 요인에는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식물의 낙엽으로 인해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 낙엽이 토양에게 영향을 주고 있네요. 즉 생물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기억이 돼야 되죠. 기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월 학력평가 문제 20문항 모두 다 해설을 해보았는데 1년 동안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아쉬운 부분들을 이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통해서 잘 준비하면 좋겠는데요. 선생님과는 수능 개념 강의에서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수능 개념 강의에서 채우면 되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또 선생님과는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